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출국 전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첫 일정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주최하는 만찬에도 참석하는데요. 황태순 정치평론가, 정현정 배재대 교수와 정치권 이야기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두 곳에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4주 만에 50%대에서 40%대로 하락했습니다. 그렇죠. 네, 황 의원님, 어떤 흐름을 읽어야 될까요? 정상화 과정이죠, 사실은. 왜냐하니까 8.25 우리가 남북 고위급 합의 이후에 9월 3일 날 중국 전승절 참석.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통일, 대북, 또 외교 이 문제에서 급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한 31, 2%에서 거의 한 1, 2주 만에 확 50% 넘어 치솟아 올랐고, 그게 3주간 쭉 한 50대를 갖다 유지하다가 이번에 보니까 갤럽도 마찬가지고 리얼미터도 마찬가지고 40대 후반으로 잠깐 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특별히 보여준 건 없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은. 또 국민들이 목도했던 그런 정치권의 모습이라는 것은 여야 할 거 없이 집안 싸움에 골몰하는 정치권 전체에 대한 염증적 그런 모습을 갖다 드러냈다고요. 그러니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그것이 뭔가 확 두드러지게, 예를 들어서 지난 주초에 전 장병 56만 장병에게 1박 2일 추가 주겠다. 근데 하루 반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50대 이상을 갖다 지지율을 갖다 계속 가열차게 견인할 만한 요인은 없었고, 다만 오늘 미국이 떠나시잖아요. 미국 떠나시고 또 우리 한가위 명절 그 기간 중에 마침 미국에서 이번에 보면은 굉장히 활기차게 보면 다자 외교 하고 나면 다음 주에는 다시 또 잠깐 또 상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동안 50대 고공행진하던 부분이 조금 우리 증권적으로 얘기하면 시세 국면 조정 국면이라고 하나요?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보시면 더 이상 호재가 없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금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집권 후반기에 대통령이 사실은 40%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지요. 그러나 워낙 그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또 하락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박근혜 대통령만큼 실제로 이 외교 활동에 사실은 탄력을 받아서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이런 어떤 인과관계, 상관관계를 많이 갖고 있는 대통령이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런 측면에서 그만큼 외교 행보들을 적극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과 이것은 무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의외의 상황은 이번에 또 유엔 총회도 가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외교라고 하는 건 집권 전반기에 상당한 상징적 의미로 좋은 의미를 줄 수 있지만 집권 후반기 대통령은 정책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경기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국민들이 조금씩 이제 체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외 정치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지지율 상승 효과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점점 더 이제 국내 정치나 국내 경제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평가받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점점 지지율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특별히 내놓을 브랜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에 신경을 쓰고 있는 청와대가 만약에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한다면 이런 외교 방식보다는 이제는 전략을 달리해야 된다. 좀 더 국내 정책에 있어서의 성과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체감시켜 주려고 하는 노력이 이런 지지율을 급등시키는 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번에 저 같은 경우에 조금 의외롭게 보는 부분은 뭐냐면 김무성 당대표와의 관계가 무관치 않다고 보여요. 아까 황태순 위원께서는 이 정치가 이렇게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면 박근혜 대통령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데, 저는 이번에 이 정치 게임, 박근혜 대통령이 했었던 이 김무성 당대표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불협화음, 특히나 이 친박 중심의 이 지금 미래 권력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신호탄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김무성 당대표를 때린다라는 인식이 국민들한테 자리 잡히면 이거 과거와는 달리 본인의 지지율에 영향을 좀 주지 않겠나라는 저는 그런 예측을 조금씩 하거든요. 그만큼 김무성 당대표의 그 이미지가 이제 미래 권력으로서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에 대해서 뭔가 도전을 가하고 내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려 하는 모습을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 하면 현재 권력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변수라고 봐요. 그동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지지율을 좀 높여왔는데 오히려 가까워지는 것이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그러니까 것이다. 빠질 요인만 계속 남아 어떻게 있는 보십니까? 거죠. 그런 측면이 있죠. 보면은 사실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제 보수 지지층 중에서 예. 새누리당 지지층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좋고 김무성 대표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좋은데 김무성 대표는 영 딸따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김무성 대표 좋아 박근혜 대통령은 뭐 그냥 그저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어떤 사람들마다 뭐랄까 작동을 달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정 교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는 좋은데 미래 권력이라서가 아니라 뭐 사람 넉넉하다 뭐 이런 느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보니까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고 때리는 건 아닌데 뭐 분명히 친박들이 그야말로 윤상현 특보로부터 서청원 네. 최고로 해서 홍문종 전 사무총장까지 쫙 줄을 이어서 보면 이른바 무대 배싱이라고 그러죠. 무대를 갖다 후려치는 네. 그런 모습 속에서 약간 반발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 네. 이래요. 아까 이제 정 교수님 해외 정책 네네. 결국 보면은 외교라는 것은 역대 때도 똑같습니다. 외교는 딱 짜여진 틀에 따라서 전문 외교관들이 만들어놓은 각본에 따라서 연출 자기가 보면 나가서 연기만 하면 되거든요. 화려하죠. 빛나죠. 그러니까 외교에서는 누가 나가든지 점수는 다 따기 마련이에요. 예. 문제는 그것이 돌아왔을 때 국내에서 결국 사람은 자기 주머니가 든든하고 배가 불러야지 뭔가 정부에 대해서도 호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1991년 당시 92년이죠. 미국 대통령 선거 때 클린턴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stupid, it's economy. 바보야, 멍청아. 문제는 경제야. 그래서 이 경제 부분 문제는 결국 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은 그 지지율보다 더 사실 급한 것이 내년 총선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거 뭐 앞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도 한국갤럽에 나온 거 보면은 다음 총선에서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비율이 42%. 아니다. 현 정부가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좀 힘을 보태줘야 된다. 36%. 즉 중간 평가해야 된다는 비율이 6%포인트도 높거든요. 이것을 청와대 참모들은 네.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당청 관계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어떤 형태로든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보여준 부분은 뭐냐면 이니셔티브를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후반기 어떤 그 핵심적인 국정 과제를 제대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라도 본인은 그 이니셔티브를 놓고 싶지 않다라는 국정 거죠. 주도권.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실제로 여러 가지 어떤 당내 새누리당의 여러 가지 당내 질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틀림이 없는데 그게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뭔가 명분을 가지고 그런 긴장 관계를 조성한다 그러면 오히려 과거에 뭐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기 뭐 이런 그러나 이제 정치적 사적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명분을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해서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지지율이 올랐어요. 그때는 오히려. 근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주변인들이 황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주변의 친박들이 이른바 패착수를 자꾸 놓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그걸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오해들이 실제로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과는 당청 관계에서 이미 또 무게중심은 또 바뀌는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인 그 패착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긴장 관계를 정말 제대로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면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어떤 정책 중심의 어떤 지지율을 높이는 방안과 더불어서 당청 관계에 있어서 이 미래 권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제대로 정립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변죽을 울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직접적인 어떤 관계 맺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고요. 그 두 가지가 바뀌지 않는다라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외교, 이번 외교 성과도 별로 크게 영향을 못 못 받을 것 미칠 같아요. 것이다. 네. 사실 그런 가운데 네. 지금 여야가 당의 공천 룰을 가지고 사실 아까 친박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결국 공천 룰에서 좀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공천 문제죠. 결국. 네, 결국 공천 문제인데. 정치인은 뭐 이런저런 대의 명분 세웁니다만 막상 코앞에 눈앞에 보면은 선거 다가오면 무슨 생년후 살타라고 그러죠. 내가 살고 나야지 그다음에 뭔가 뭐 정치를 펴든 뭘 하든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결국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야당 같은 경우 좀 사실 난리 법석이 났죠. 지금 난리 법석이 났고 여당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김무성 대표를 지금 둘러싸고 네. 1년에 벌어지고 있는 사실 단초화되었던 것은 9월 10일이죠. 김무성 대표의 사유에 지난 2월 달에 있어서 마약 네. 그 재판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곧 이어서 윤상현 특보에 뭐 물론 본인은 보면 대안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좀 더 뭐 힘을 내야 되는 거 다른 아니냐라고 얘기했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 땅 김무성 불가능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다음 쭉또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오픈 프라이머리 끝난 거 아니냐, 야당이 저렇게 됐으니까 서청원 최고 얘기했죠. 그러면 정치 생명 걸고 하겠다고 했으면 뭔가 얘기해라. 그건 듣기에 따라서는 정치 생명 걸었으니까 자 안 되면은 자 물러나라. 물러나시오. 네. 물러나시오로 들리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은 결국 뭐냐니까. 그러나 또 김무성 대표 이렇게 얘기하죠. 오픈 프라이머리 내가 조만간 뭐 문재인 대표 만나서 최종 한번 단판 지어볼 거야. 만약에 야당이 안 한다 하더라도 여당 내에서 오픈 프라이머리의 성격을 그대로 살린 이른바 국민 공천제를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든 전략 공천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친박의 좌장들, 친박의 대주주들 하지 말아라. 하지 마라. 네. 하지 마라. 근데 공개적으로 지금 홍문정 의원 등등이 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아니 이 정도는 반발도 아니죠. 이 정도는 아직 째 뻗는 수준이고 조만간 기다리십시오.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네. 대략 10월, 11월 아직은 사실 좀 섣부른 이야기 여야 공이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보면 10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돼야 됩니다. 선거 획정안을 마무리 짓고 국회에 넘어오면 11월 13일까지 그걸 법으로 완성을 해야 돼요. 네. 그러나 그럴 가능성 별로 없어 보입니다. 즉 아직 실제 선거제도가 비례대표가 늘지 줄지도 그다음에 지금 선거구 상한선 하한선이 어떻게 될지도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실제 보면 지난해 얼마 전이죠.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정하면서 3대1을 2대1로 낮춘다. 이것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 지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중간중간 등등등등 해갖고 11월 13일까지로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2대1로 줄이려면 62개의 선거구가 조정이 돼야 돼요. 즉 246개 선거구 중에서 4분의 1이 조정이 돼야 됩니다. 2대1로 줄이는 것만 갖고도 네네. 이런 상태에서 사실 본격적 싸움을 벌이기는 좀 뭐하고 다만 지금 홍문종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필두로 한 친박계에서는 여보세요. 김무성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김무성 사장님 이 회사의 주인은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 당신은 2년짜리 지금 관리사장인데 왜 와서 주인 행세하세요? 내놓으세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 무슨 말씀? 이건 주주들 것이지 이건 박근혜 회장님 거 아니거든요. 네. 이 싸움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뭐 새누리당의 상당히 위협적인 요인이면 틀림이 없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친박들이 상당 부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 결국은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한 30%에서 네, 뭐 왔다 갔다 하는 정말 부동의 지지. 사실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 지지를 온전히 끌어안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떤 선거도 사실은 필패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공천과 관련해서 또는 정당의 이른바 권력 관계에 있어서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김무성 당대표도 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라고 외연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또 한 번 퇴로나 출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B플랜을 찾을 수 있다. 그렇죠. B플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미 도래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해결하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차원을 놓고 보면 김무성 당대표도 그렇게 유리한 입장은 아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타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공천과 관련해서. 네. 그런 부분들을 무마시키고 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런 반발의 소지를 갖고 있는 친박들과 또는 청와대와 이 공천과 관련되어지는 나름대로의 어떤 협의 과정들을 거쳐서 뭐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갈지를 우리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네. 저는 플랜 B가 그거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각자의 그렇죠. 명분을 쌓는 수순이다. 그런 차원이라고 보고 그렇게 있죠. 보고. 예. 저는 우리 윤석이 이제 차장 청와대 출입하시잖아요. 모르겠어요. 청와대 출입하시면서 참모들이 얼마큼 속내를 드러내는지 모르겠는데 좀 한 걸음 떨어져서 봤을 때 저는 이번 현재 이런 흐름을 갖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25일 국무회의장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갖다가 우선 필두로 해서 얘기했던 배신의 정치를 갖다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그 한 3분 정도, 전체 한 13분 정도 말씀하신 중에 한 3분 되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 뭐 국무회의장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적절치 않았어요. 당내 문제인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새누리당을 바라보는, 새누리당 의원과 새누리당 지도부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거의 다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그 시각으로 저는 보십니까? 그럼요.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이 뭐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가 당그 당시 공무원 연금법 갖고 잠깐 뭐 이렇게 저렇게 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현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정 교수님 같은 그런 어떤 시각이 동의할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거 공천권 문제 아니냐. 일정 부분 결과적으로 나중에 컴프로마이즈, 적당한 정치적 타협을 이룰 것이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나 더 깊은 속내에 박근혜 대통령은 김무성 대표뿐 아니라 네. 새누리당 의원 전체에 대해서 새누리당 현재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다고 봐요. 뭐냐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당시 19대 총선 때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본인이 공천장 꽝꽝꽝 도장 찍어서 공천장 다 246개 지었고 후보자들이 나누어 주었고 본인이 그 얘기했죠. 국무회의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이 사람들을 갖고 전국을 돌면서 방방곡곡을 돌면서 이 사람을 꼭 찍어주셔야 된다고 국민들께 호소했고 그 호소 때문에 152석 된 거 아니에요? 당초. 그 당시 이혜원 종합상황실장 네, 얘기 네. 100석도 못 얻는다고 그랬어요. 네. 152석 얻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공허만 공허함뿐이다. 남았다. 즉 네. 현재 보면 이미 아까 말씀하신 미래 권력의 급속히 이동하려는 새누리당 의원 전체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 갖고 결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봉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이 해법은 사실 결과적으로 우리 정 교수님 말씀같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청와대에서 한 번은 더 시도할 겁니다. 쉽게 놓지는 않을 것이다. 김무성 대표 한 번은 거꾸로 뜨리려고 들 거예요. 거꾸로 뜨리고 그다음에 뭔가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겠다고 생각할 가능성은 있다. 물론 그것이 진짜 좀 청와대 참모들이 기억인지 몰라요. 네네네. 근본적인 회의감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뭐 어떤 평가적 관점에서 회의감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얘기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남은 집권 후반기 그리고 그 이후의 어떤 정치 일정들을 놓고 보면 실제로 지금의 어떤 새누리당 질서가 유리하지 않다라고 하고 네. 판단을 느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의원들이 미래 권력을 향해서 줄을 서건 어찌 됐건 간에 그렇다라면 아주 실용적인 이유에 근거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렇죠. 도와주질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탄력을 받지 못하는 자신의 집권 후반기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정들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단순히 평가적 관점에서 뭔가 김무성 당대표를 지금 흔들고 다시 한번 엎어치기를 하고 뭐 이런 과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찾아낼 수 있는 이른바 이득의 정치를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틀을 새롭게 짜기 판을 위한. 짜는 그런 네. 모습들의 노력을 이른바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그런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공천과 관련되어지는 지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뭐 좋게 협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또 여지도 네. 존재하는 것이고요. 김무성 당대표도 그런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오히려 저는 기술의 정치가 좀 작동을 할 것 같다. 오히려 네. 6월의 국면과는 조금 다른 전략과 전술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재밌는 퀴즈 하나 내볼까요? 9월 달에 9월 중에 장관급 이상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글쎄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그 얘기 해야 되죠 이제.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고요. 9월 3일, 네. 9월 3일에 다 전승절에 보면 두 분이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가면 이번 주철기 외교안보석이 아주 이례적으로 보면 브리핑하면서 비공식적인 브리핑. 공식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여러 번 수차례 이렇게 수차례 말했죠. 여러 번 네. 여러 번이라고 그랬던 기억나. 여러 번 만날 것입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만난다는 부분을 거듭 제3, 제4 강조하고 있어요. 마침 윤상현 의원, 윤상현 청와대 특보가 얘기하면서 이번에 4선 될 분 중에서 충청권, 영남권에도 있다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그 사람들 말고도 뭐 황교안 국무총리라든가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미국 유엔 이제 그 참석하러 가시는데 거기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이 어제 그저께 네. 아주 이례적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여러 번 만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뭔가 근본적 변화를
이런 거 있죠. 마지막 될 수 있을 때까지 해본다. 안 되면 뭐 할 수 없지만은 할 때까지는 해보겠다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여권의 어떤 들어요.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야당 이야기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공천 룰을 가지고 지금 사실 여권 내에서도 좀 경쟁이 이제 불붙기 시작했지만 야권은 이제 본격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당도 불사하면서 사실 이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또 꺾이셨더라고요. 문재인 당대표가 네. 박지원 의원은 그 해당 사례가 안 아니다.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마디 하고 난 이후에 상당 부분 뭐 좀 입장이 또 바뀌신 것 같아요. 누그러졌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공천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른바 밥그릇 싸움의 국면에 문재인 당대표가 봉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외 케이스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그 혁신을 부르짖는 야당 대표의 딜레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저는 그런 협상과 그 절충을 많이 할 거라고 봐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럼 혁신하는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른바 자기 부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뭐 조국 교수를 비롯해서 혁신안에 대해서 아주 그 상당한 사명감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은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통과가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당대표가 스스로 나타나서 그것에 어떤 반하는 일을 계속 하게 되면 그러면 박지원 그 의원은 그 예외가 되고 네. 그럼 지금 기소되거나 여러 가지 그 초급심에서 판정을 받은 의원들이 꽤 있잖아요. 새정치민주연합에.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거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모순들이 생긴다. 모순들이 생각되고 있고 저는 박지원 뭐 의원은 그런 과정에서 혁신안 자체를 상당히 부정시킬 수 있는 하나의 케이스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문재인 당대표가 자기 부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 몰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탈당을 하는 것이 이게 대안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 놓고 보면. 이런 것들이 아마 당내에서 여러 가지 분란들로 지금 계속해서 확장되면 저는 굳이 탈당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이나 뭐 조경태 의원도 마찬가지겠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28 전당대회 때 문재인 대표하고 서로 맞붙었었죠. 마지막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 쪽에서 공천 룰을 바꿔갖고 네. 그 당시 박지원 후보 측이 굉장히 반발했음에도 3.5% 불구하고 포인트. 3.5%포인트 차로 네. 신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박지원 의원을 갖다 이번 11차 혁신안에 보면 하급심에서 유죄를 받았는 경우에는 1, 2심에서 유죄를 받았는 경우에는 공천 배제하겠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은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 아니에요? 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좀 박지원 의원 당신 그럼 공천 안 주겠다는 거 아니냐? 박지원 의원으로서 뭔 아닌 밥중에 홍두깨 같은 얘기고 날벼락 같은 얘기죠. 그럼 나 탈당도 불사하겠다. 나왔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박지원 의원은 그 케이스가 아닌데요. 이거 우왕좌왕하면 혁신이 뭐가 됩니까? 그건 죽두밥도 안 되는 건데 네. 문제는 여기서 꼭 한 가지 짚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9월 23일 날부터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장문의 어떤 기자회견문을 갖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거기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표는 부산에 출마하라. 다음에 지난 전직 대표들 2007년 이후에 전직 대표들 쫙 해서 사지에 뛰어들거나 살신성인하라. 조경태 의원 해당 행위자 처벌하라. 이런 얘기인데 그게 월권입니다. 월권입니다. 잘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난리 버거지가 나가고 난리가 나갖고 리모델링 좀 해주십시오 하고 혁신이 막힌 거예요. 그 리모델링 11차례 리모델링 다 했어요. 그러면 이 리모델링 한 사람은 업자는 떠나면 그만입니다. 네. 근데 갑자기 열쇠 돌려주기 전에 여기 112호에는 윤석이는 못 들어와. 113호에 정현정이는 들어올 수 없어. 여기서 살던 사람 절로 빠져나가. 그거는 자기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스템을 벗어났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네. 월권이라니까. 월권이 네. 더 나아가서 조국 교수는 거기다 아주 한술 더 뜯었군요. 한술 더 떠갖고 뭐 문재인 대표하고 김무성 대표하고 맞짱을 떠라. 이거는 보면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사담을 나누거나 아니면 네. 인터뷰를 통해서 기자들한테 사견을 전제로 얘기하는 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갖다 혁신위원장 자격으로 혁신위원장의 완장을 찬 상태에서 당내에서 공식화해서 그건 네. 월권이죠. 그럼 월권에 대해서 사실은 왈가왈부할 일도 아닌데 거기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좀 화가 좀 나죠. 확 얘기를 했고 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들이받으니까 네. 또 문재인 대표 또 움찔해요.
그럼 도대체 뭘 혁신하겠다는 알겠습니다. 거죠? 저는 좀 네.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뭐 어차피 새정치민주연합이 뭐 이래저래 뭐 누가 탈당한다더라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앞으로 더 가열차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측면은 뭐냐 하면 어쨌든 문재인 당대표가 혁신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네. 이 혁신안을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오는 과정들을 쭉 보십시오. 본인의 어떤 사퇴를 사실 혁신이 안으로 걸었죠. 그죠? 혁신해서 잘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상황은 뭡니까? 결국은 혁신안도 자신 스스로가 부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돼서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는 것이 뭐냐면 소위 이 친노 중심의 패권적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한 이런 과정들이 아주 외부로 보여지기에는 통합적으로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자신들의 어떤 세력 내부에 지금 균열이 있다라고 봐요. 소위 말하는 혁신이 또 중심으로 문재인 한. 당대표 그다음에 또 지금 이제 곧 들어오게 될 이른바 공천심사 관련되어지는 또 이런 분들이 인사들. 다 과거의 친노 인사들 중심으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거든요. 이들 간에 이른바 통일된 입장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당대표는 이렇게 박지원 원내대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예외를 남겨두고 또 혁신안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지금 강하게 또 외치고 있고 뭐 이런 그 내부 균열이 심화된다라고 하면 이조차도 지금 계속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이른바 통합된 대우로 가기 위해서 뭐 비노를 끌어안고 이런 문제는 후차적인 이미 문제고요. 넘어선 거고. 자신들 내부에서도 지금 친노 제대로 진영에 정리가 안 분화가 되는 일어나고 거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또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문재인 당대표 체제는 또 불안해지는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고 여기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공천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는 이른바 비노들의 저항과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맞닥뜨려지게 되면 문재인 당대표 체제는 더 심각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 놓고 보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돌파해 나가는 지금 전략이 없다. 네. 예. 결국은 문재인 대표가 또 리더십의 위기가 그렇죠. 다시 어떤 한번 시험대에 또 오는 올랐다라고 거죠. 해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